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현재 국가 재정 상황부터 금융, 민간 경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경제 상황이 갈수록 답이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PF 문제와 이금융권 문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저축은행권의 신용등급 강등이 줄을 잇고 있고요. 연체와 적자로 인해서 이금융권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7.5%로 급등한 걸로 나타났고요. 저축은행도 11.2%로 두 자릿수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정부도 당장 시급한 이 부동산 PF와 이금융권 문제에 대응하느라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대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PF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많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조조정의 내용, 방법적인 측면에서 지금 비판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보면 사업성이 입증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신규 자금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들은 정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이 말이 그냥 들으면 털어내야 할 곳은 과감하게 손절하고 살릴 만한 데에만 제대로 지원을 해서 살리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상식에 부합하는 구조조정처럼 그렇게 들리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말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까? 네. 먼저 이 내용을 알려면 브릿지론과 본 PF는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요. 계속 말하던 부분이라 지겨운 분도 계실 텐데 모르는 분도 많아서 이야기를 이어가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동산 PF 대출은 크게 보면 브릿지론과 본 PF가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하려면 일단 땅을 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허가 받고 건물 짓고 분양하고 잔금 받아서 수익 남기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땅 사들이고 인허가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삽뜨기 전까지 땅값에 초기 사업 운영비가 필요한데요. 이때 빌려주는 PF 대출이 브릿지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허가까지 다 났다고 칩시다. 이제 건물도 짓고 분양을 하는 부동산 개발 본게임을 해야겠죠. 그럼 건물 짓고 하려면 또 대출이 필요하겠죠. 금융사가 판단했을 때 요렇게 건물 세우고 팔면 돈 되겠네, 사업성이 있겠네 하고 그런 판단이 든다면 본 PF라고 해서 다시 PF 대출을 해줍니다. 본 PF를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앞에서 땅값 치르고 초기 사업 운영비 한다고 빌린 그 브릿지론도 끄고 건물도 짓는 거죠. 삽뜨기 전에 부동산 개발 사업 초기에 빌리는 게 브릿지론이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자금이 본 PF네요. 근데 본 PF 들어가서 돈 빌리게 되면 그 돈으로 앞에서 빌린 브릿지론을 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냥 땅 사는 처음부터 본 PF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브릿지론이라고 따로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게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땅 사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허가 받을 때까지 당초 계획대로 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전면 수정될 수도 있고. 네. 사업 초기에는 변수가 많아서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래서 따로 있는 거예요. 대신 브릿지론은 리스크가 큰 만큼 이자가 굉장히 높고요. 대출해주는 금융사도 주로 이금융권이 많습니다. 이금융권 입장에서는 고수익 상품이네요. 그쵸. 이것도 금액이 크면 한 금융사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선순위로 A 금융사가 땅값의 60%를 대출해주고 또 후순위로 B 금융사가 70%까지 또 C 금융사가 80%까지 그렇게 대출해주는 식으로 브릿지론 자금을 끌어오는 거죠. 브릿지론 자체가 이자가 그렇게 높은데 후순위로 추가로 더 대출을 해주는 건 이자가 굉장히 높겠네요. 네, 리스크 자체가 커서 브릿지론 이자가 높은데 브릿지론에 후순위로 대출해주는 건 얼마나 리스크가 높겠습니까? 이자가 굉장히 높죠. 게다가 부동산 급등기에는 계속 땅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후순위로 대출해주는 금융사도 사실 리스크 부담 없이 후순위 대출도 공격적으로 해줍니다. 아무튼 인허가까지 끝나면 사업성을 평가해서 본 PF가 나가는데 이때는 이자가 브릿지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요. 1금융권도 많이 참여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 2022년 하반기까지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올랐단 말이에요. 땅값이 아무리 올라도 그 땅 사서 건물 지어서 더 비싸게 팔아도 짓는 족족 팔려나갔거든요. 사업성이 있었네. 그쵸. 사업성이 있었죠. 그런데 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침체기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된 사업장들이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사업장들인데 부동산 급등기에 굉장히 비싼 값의 땅을 샀다 보니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급등기 때 땅을 100억에 샀어요. 건물 짓고 분양해서 부동산을 150억에는 팔아야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라고 칠게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꺾여서 똑같은 수준의 부동산이 110억, 120억에 거래되고 있으면 새 건물 지어서 150억에 팔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인플레이션으로 건설 비용까지 급등한 상황이라 사업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너무 비싸게 산 데다가 건물 짓는 비용까지 너무 올라갔는데 근데 부동산 시장은 침체고. 그쵸. 그래서 이게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미 본 PF 나가서 건물 다 지었는데도 미분양 때문에 머리 아픈 사업장이 천진데 근데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사업장에 인허가가 났다고 한들 보니까 손실 날 게 뻔한데 어느 정신 나간 금융사에서 거기에다 본 PF 대출을 해주겠어요. 그렇게 본 PF 전환이 안 되는 사업장들이 사방에 널리는 거죠. 그럼 계속 브릿지론 단계에 있던 사업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높은 이자만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이자 밀리든 만기에 상환 못하면 경공매로 땅 처분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처분되는 게 과거에 샀던 그 땅값으로 처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 가격에 사주겠어요? 그러니까요. 경국매로 나오는 사업장이 60, 70% 가격에 팔리기도 어렵다면서요.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는 반값 가까이 떨어졌는데 유찰된 경우도 있다고 기사에서도 나오던데. 네. 아까 한 사업장에다가 PF 대출을 한 금융사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선순위 후순위로 여러 금융사가 돈을 대줬죠. 네. 예를 들어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처분될 때 예전에 샀던 땅값에 60%로 팔렸다고 치면 그럼 거기에 돈 빌려준 금융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선순위 대출해준 금융사만 대출금 거의 회수하고 후순위는 빌려준 돈 다 날리겠죠. 바로 그거예요. 금융사들이 사업장마다 어디는 선순위로 대출해주고 어디는 후순위로 대출해주고 이렇게 다 엮여있기 때문에 제가 못 받고 처분되는 경우 후순위로 대출해준 엄청난 돈을 떼이게 되면서 이 금융권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막으려고 지금까지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사업장에다가 만기 연장해주고 보증 서주고 지원해주면서 돈을 추가로 포부어가며 부동산 경기 살아날 것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버틴 거예요. 근데 기대한 거와는 다르게 연준의 금리 인하는 멀어져가고 부동산 경기도 회복할 조짐이 안 나오니까 더 이상 추가 자금을 퍼부어가면서 버틸 수가 없던 겁니다. 계속 그래봐야 부실 규모만 점점 더 커지고. 네. 그래서 결국엔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기로 한 건데 사실 이것도 엄청 미룬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정부가 사업성이 입증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신규 자금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그냥 들으면 정부에서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비판이 나오는 포인트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PF 시장에서 가장 큰 폭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업장 대부분이 본 PF로 못 넘어가서 브릿지론 단계에 멈춰서 있는 사업장들인 건 엄연한 사실이다 이거죠. 여기를 어떻게 얼마나 정리하냐는 게 최대 관건인데요. 그런데 앞에서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 정부의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시장에서 사업성이 있는 걸로 평가된 사업장들은 사실 이미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다 넘어가서 사업이 완료됐다거나 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브릿지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장들 대부분은 사업성이 없는 걸로 이미 시장에서 사실상 평가가 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뭔 여기서 또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을 추려낸다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자금을 더 대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만약에 진짜 좋게 평가해서 지금 정부 말대로 그렇게 사업성이 입증되는 사업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지원금을 투입해서 지원한다고 치면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건설사와 PF 사업장들한테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 돈이 무슨 돈인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갖고 있는 기금으로 그 돈으로 PF 사업장에서 증가된 공사비 등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지원 방안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 PF라는 게 이 사업 자체가 무슨 국민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던 사업이냐는 겁니다. 지 돈 벌려고 하다가 빠그러진 거잖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시행사, 건설사, 그리고 거기에 투자에 돈을 대주고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특히 이 금융권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들 자신들을 위한 수익 창출을 극대화해서 투자 수익을 거두려고 했던 사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다가 정부 당국이 나서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써야 할 이 공적 기금을 가지고 그걸 투입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 위기에 몰린 이들 개발업체들의 손실을 메꾸는데, 그런데 이 돈을 지원해서 쓰는 게 과연 맞냐는 그런 비판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다 같이 사회화한다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벌어갈 때는 자본주의니 시장 논리니 하면서 실컷 잘 벌다가 정작 이제 시장이 꺾여서 손해가 심하게 날 게 뻔히 보이니까 이건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망하면 금융사도 망해서 국민들 다 죽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끌고 가서 지원받는 게 그게 과연 맞냐는 얘기고요. 애초에 이들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욕심 부리다가 리스크 관리는 하나도 안 하고 사업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발생하는 손실은 스스로 감수해야 할 몫인 거고, 이들이 그동안 그렇게 강조한 시장 논리, 자본주의 논리에 맞게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망할 곳 있으면 망하고 퇴출할 때는 퇴출시키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경제위기의 대응 방안이 손실의 사회화로 그 방향이 맞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실제 최근 들어 많이 늘었어요. 그건 그래요. 이익을 얻을 때는 철저하게 시장 논리로 접근을 하다가 손실이 생기니까 그건 사회화, 공유화해서 사회적으로 책임을 나누어진다는 게 이게 받아들이기는 힘든 일이죠. 그쵸. 사실 건설사를 비롯해서 이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그동안 자기들 수익 다 포기하고 분양가 내리고 하면서 최소한의 그렇게 노력하는 자구책도 안 보였잖아요. 이런 와중에 오히려 고금리 고물가로 자재값 올랐다, 인건비 올랐다 하면서 오히려 있는 이유, 없는 이유 다 갖다 붙이면서 가격을 더 높여 미분양 손실분을 메꾸려고 했고, 지금도 계속 분양가 올리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위기에 처한 이금융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은행법을 고쳐야 된다는 말까지 이번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이죠? 네, 이게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유동성 공급 문제로 위기를 겪은 적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금융기관들이 지난해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건데요. 근데 이게 한국은행 내부적으로는 이미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실제 요 내용과 관련해서 한국은행 관계자도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게 되면 현행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이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설 대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행 한국은행법상 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들 금융기관들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신속한 자금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국은행이? 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고쳐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강조한 거고요. 사실 이 내용이 금융기관이 스스로 위기를 초래한 걸 한국은행이 나서서 뒷배를 서주겠다는 말도 되겠지만, 정책 내부자들이 지금 이금융권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지금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게 서로가 지키기로 한 약속을, 규칙을 법제화에 정해놓은 건데, 근데 그렇게 정한 기존에 있는 법까지 지금 바꾸려고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금융권이 스스로 만든 위기에 대한 책임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장 법까지 바꿔서 지원해주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이런 정책적 대응들이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만 더 가속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점점 더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PF와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의 대응에 왜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대한민국의 청년, 아니 전체 국민들에게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불만으로 자리 잡고 있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이 불공정이라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사업 실패, 투자 손실은 당연히 개인의 책임이 되면서 금융권이나 대형 건설사 등 시스템을 쥐고 있는 이들의 실패와 손실은 자연스럽게 사회와 공공의 책임이 되는 좀 본질이 왜곡된 자유시장 경제가 언제부턴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